안녕하세요. 역사 속 정보 보안과 해킹 및 방어 알고리즘에 발표하게 된 3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보안의 정의와 역사 속 해킹 시도 사례, 두 번째로는 SecUID를 사용한 유닉스 해킹, 다음으로는 국제 표준 보안 방식의 SSL, 마지막으로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통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보안은 정보의 가공, 유통, 그리고 송수신, 검색, 저장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변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전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3대 요소인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킹 시도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로 1960년대 해킹의 최초 사례가 있었는데요. MIT의 기차 제작 동아리에서 학교 인터넷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해킹의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차를 빠르게 조작한다는 의미의 단어 핵에서 해킹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존 토마스 드래퍼라는 사람이 베트남전 참전 도중에 군용 식품에 들어있는 호루라기를 불자 약 2600MHz의 주파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전화기에 적용시키자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후 이가 미국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미국 내 전화망 침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6년에는 해킹을 컴퓨터에 대한 사기 및 남용으로 규정하면서 해킹을 처벌하기 시작하였고, 해킹을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1994년에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가 개발되면서 인터넷에서 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이때 해커들은 자신만의 해킹 툴과 노하우들을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해킹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고, 해커를 단순히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칭 용어가 아닌 이제 범죄자를 규정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킹 이슈인데요. 케빈 메티닉에 대한 사람이 여러 번 체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만여 개의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SecUID를 사용한 유닉스 해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되는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의 시분한 운영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벨 연구소의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멀티태스킹과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유닉스 환경에서 개개인을 구분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든 개념이 퍼미션이라는 개념입니다. 퍼미션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퍼미션은 세 가지의 룰을 정해 다른 사람의 접근에 대한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그 세 가지 룰은 각각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하기인데요. 이것은 유닉스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쉘이 바로 유닉스 해킹을 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즉, 퍼미션을 바꾸면 이 권리자의 쉘을 자신으로 가져오게 되어서 자신이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킹은 다른 사람의 권한을 가져오면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가 사용할 때만 자신의 권한으로 넘어오고 끝나면 다시 원래 사람의 권리로 돌아가는 것이 SecUID를 이용한 유닉스 해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닉스 해킹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SecUID를 활용하여 많은 해킹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국제 표준 보안 방식인 SSL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키와 공개키와 대칭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개인키는 자신이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키이고, 공개키는 공개도 상관이 없는 키입니다. 대칭키는 정보를 주고받는 양쪽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자, 먼저 사이트가 인증기관에 자신의 사이트를 인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증기관은 사이트를 검증 후 사이트의 정보와 공개키를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사이트에 인증서를 제작 후 사이트에게 인증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이때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사이트에 접속을 요청합니다. 사이트는 접속을 요청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게 사이트에 인증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사이트의 인증서를 검증하여 사이트의 정보와 공개키를 획득합니다.
이제 사이트의 공개키를 알았으므로 사용자는 대칭키를 사이트의 공개키로 대칭키를 암호화하여 사이트에게 암호화된 대칭키를 전달하고 사이트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대칭키를 복호화하여 대칭키를 알아냅니다. 이제 안전하게 전달된 대칭키를 사용하여 둘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SSL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에는 HTTPS와 자물쇠를 확인하여 SSL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좌측의 HTTPS와 우측의 자물쇠를 확인하여 SSL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기판 시스템인 침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트워크를 고속도로라는 공간에 비유했을 때 다른 지역, 즉 개인이나 기업의 사설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일단 차단하는 차단하는 톨게이트가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이 톨게이트에서 비용을 받거나 출입자를 감시하는 직원이 침입 탐지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입 탐지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에서 허가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탐지, 식별하고 보고하는 기능의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다음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은 호스트 로그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패킷 정보 수집으로 나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날 것의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실시간 침입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추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침입 탐지 분류에 따라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비정상 행위와 오용을 탐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험 대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폴스 네거티브와 위험 대상이 아닌 것을 탐지하는 폴스 포지티브를 최소화함으로써 정확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침입 발견 시 즉각 보고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콘솔, 전자우편, SNMP 트랩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입 탐지 시스템의 키워드를 사후 조치 그리고 탐지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고 사후 분석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형된 패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가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